네, 저하고 여기 와주신 김서정 교수님 찾아주셨네요. 저하고 이제 둘이서 신고리 오류포기 소송을 사실은 헌법재판 2개 하고 행정소송을 2개 해서 소송을 무려 4개를 10년 넘게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성과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신고리 오류포기 소송의 지진 쟁점을 왜 하냐면은 저희가 이 소송에서 신고리 오류포기 이거는 건설허가 취소소송인데요. 건설허가 취소소송에서 위법 사유로 들었던데 13개입니다. 13개 중에서 굉장히 큰 쟁점들이에요. 하나하나가. 근데 그 큰 쟁점 중에서 7개가 지진 관련해서 이 건설허가가 위법하다고 주장을 했었고 7개 사유들이 죄송한데 여기서 바다가 보이네요. 진짜 너무 놀라가지고 그 7가지 쟁점이 사실은 법원이 안 받아들였는데 위법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왜냐하면 법원이 그 위법 사유를 인정하게 되면 이게 신고리 오류포기뿐만 아니고 고리에 있는 원전 10개가 다 문제가 된다는 걸 재판부로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재판 과정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니 이게 이 원고들 말이 낮으면 신고리 오류포기뿐만 아니고 나머지 원전도 다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재판으로서는 그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고리 오류포기 2개만 위법하다고 해도 이게 어마어마한 돈 때문에 죽었다는 게 아닌데 아니 신고리 오류포기뿐만 아니고 나머지 원전 10개가 다 원래 지으면 안 되는 곳에 지어졌다고 이런 부담을 고민을 많이 했고 결론적으로 신고리 오류포기 건설허가 소송은 어떻게 됐냐면 건설허가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았어요. 위법한 건 맞는데 이게 너무 부담이 되니까 취소는 하지 마라라는 희한한 판결을 했어요. 원래는 정부나 지자체가 어떤 행정을 하는데 불법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위법하면 안 되는데 취소시키는 게 맞는데 민간 같은 건 불법 건축물을 다 취소하고 철거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우리나라 특이하게 행정법에 사정 판결이라는 게 있어서 위법한 건 맞는데 사정을 가져서 취소하지는 말아라라는 아주 드문 판결을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게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는 점에서는 승소인데 취소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매우 억울한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이제 이 진행이 조금 그래서 제가 그동안 설명을 드렸고 요걸로 할 거예요. 아까 우리 손무 교수님 발표 너무 잘 들었고 저도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재밌게 들었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 저는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냐면 아까 교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이거는 기초적인 조사다. 정밀 조사는 2036년 이후에 다시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진 재해조를 작성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거꾸로 질문을 하면 아니 이런 조사도 안 하고 원전 지었네? 10개씩이나? 그렇잖아요. 네? 돈도 얼마 안 들었어요. 이번 1단계 조사 157억밖에 안 합니다. 157억은 굉장히 적은 돈이에요. 원전에서는. 후쿠시마 사고 정도의 사고가 고리원전 단지가 났을 때 우리나라의 피해가 얼마나 될 것인가를 한전이 연구 영역을 줘가지고 2018년도에 보고서가 나왔는데 후쿠시마급의 사고가 나면 고리원전으로 인한 사고의 피해 비용은 2,490조 원 정도 됩니다. 약 2,490조 원 정도예요. 이게 시민단체도 아니고 기업도 아니고 한전의 연구 결과예요. 한전이 영역을 주고. 그러면 2,000조 이상의 손실이 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150억 원 껌값이죠. 그 돈을 언제 쓰는 거예요? 경주 지진 나고 나서? 네, 그래서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잖아요. 80년대, 70년대 원전 지을 때는 그때는 미국의 연구 결과만 가지고 지었다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 신고리 오류포기 소송에서 주된 쟁점이 뭐였냐면 지진 관련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이미 기존에 나와 있는 연구 결과도 반영하지 않았고 그래서 굉장히 안전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된 채로 원전을 신고리 오류포기를 지었기 때문에 이 건설허가가 위법하다라는 게 저희가 재판에서 주장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였고요. 내용이고요.
그것들이 이제 그것들과 관련해서 각각의 7가지 쟁점이 있는 건데, 먼저 이제 우리 손문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얘기하신 지진의 규모와 그 지방 가속도라고 해서 내진 설계 기준이 되는 값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규모라고 하는 거는 지진이 어떤 지점에서 발생했을 때 절대적인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규모 6.0의 지진, 규모 5.0의 지진. 그러면 그 지진이 어느 지점에서 났을 때 원전에 올 수 있는 충격, 그걸 이제 그 최대 지방 가속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영어 A, B, C, D, F, G 할 때 G라는 거를 수문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최대 지방 가속도의 값을 가지고 원전에 올 수 있는 내진 설계 기준이 되는 힘의 값을 얘기하는데, 이 화면이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안 보여가지고. 근데 이제 한수원이나 정부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규모 6.5의 지진에 대해서는 0.2G의 최대 지방 가속도로 기준한 내진 설계면 되고, 규모 7.0의 지진에 대해서는 0.3의 G의 최대 지방 가속도면 내진 설계가 충분하다라는 주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이거를 언론에서 아무 의심 없이 똑같이 그냥 당연히 규모 6.5면 0.2G면 되고 0.3G면 당연히 규모 7.0의 지진을 견딜 수 있는 것처럼 주장을 많이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걸 제가 이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27페이지 밑에 그림을 잠깐 보시면은요, 이게 이번에 이제 오늘 손문 교수님이 연구 책임자로 계신 연구 결과에 나온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고리 월성 16개 원전의 설계 때 지진 우려 단층이 고려가 안 됐다. 이게 확인이 됐는데, 이 5개, 지금 고민정 의원실하고 한겨레신문에서 찾아낸 거는 5개 단층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5개 단층에 대해서, 이게 원전의 내진 설계 때 반영이 되어야 될 단층들인데, 이거를 반영하지 안 된 단층이 발견됐다라는 게 이번에 행안부 연구 영역 들어가서 확인이 된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저희가 신고리 오르고기 소속에 딱 이 단층을 짚어서 얘기한 건 아니었지만, 이런 식으로 내진 설계에 반영이 돼야 될 단층들이 반영이 안 돼서 내진 설계가 충분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를 재판에서 너무너무 강조를 했었는데, 재판부는 안 받아들여졌지만 이번에 연구 영역 조사 결과에서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판사님이 지금 굉장히 특히 1심 판사님이 저희 재판을 굉장히 여러 번 했어요. 아주 많이 했는데 13번인가 15번인가 했는데, 이 판사님이 이 기사를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 재심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이게 지금 저희가 재판에서 주장했던 내용이 현실로 확인되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까 좀 전에 교수님 말씀했다시피 6.5에서 7.0까지도 가능하다. 이게 대비가 될까 안 될 것 같다. 이게 저희 오늘 중요한 결론이고요. 넘어가서 이제 규모와 진도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규모는 이제 일정한 그 지점에서 바로 발생한 전체적인 힘의 크기이고, 진도는 만약에 울산에서 지진이 났을 때 울산에서 느끼는 거랑 부산에서 느끼는 거랑 서울에서 느끼는 게 다르겠죠. 그 느끼는 지점에서 다 달라지는 상대적인 값이 진도입니다. 진도 설명을 왜 하냐면, 옛날에는 간첩을 못해갖고 다 진도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생각하고 싶은데, 0.2G의 설계로 규모 6.5를 당연히 커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0.3G라는 최대 지방 가속도의 내진 설계 값이 규모 7.0을 절대로 커버할 수 없다. 이거를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은, 기상청이 일본 자료 가지고 했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규모 6.0과 6.9 사이의 지진일 때 올 수 있는 최대 지방 가속도 G 값은 실제로는 지금 왜냐면 이제 한수원이나 정부는 0.2면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여기 밑에 보시면 0.83G까지도 값이 올 수 있어요.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굉장히 큰 힘이 원전에 올 수 있는데, 그렇다면 정부는 아까 보셨지만 시골의 생사오르 포기 말고 국내 원전은 다 0.2G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규모 6.0의 지진에 또는 6.9 가까운 지진이 왔을 때 0.2지가 아니고 0.83지까지도 값이 올 수 있다는 걸 기상청 자료도 나오는데 정부와 한수원은 이걸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오면은 아까 정부는 0.3지면 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0.83지에서 심지어 1을 넘어서는 1지를 넘어서는 1.56지 이상의 각도 올 수 있다. 이게 기상청 자료에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경주 지진이 났을 때 여기 가운데 별표가 경주 지진 진앙인데요. 가까운 명계비는 0.28지밖에 안 나왔는데 더 먼 8km 떨어진 울산에서 0.4지라는 값이 측정이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정부는 6.5일 때 0.2지면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경주 지진 때 0.4지라는 훨씬 큰 값이 더 멀어진 지점도 측정이 되었고, 이거는 기상청이 발간한 912 지진 백서에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정부 주장이 틀렸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 다른 데서는 또 여기 KTS에서는 0.5G가 되는 것도 측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지진 신고를 접할 때 이익원 교수라는 분이 저희하고 친분도 없고요. 저희가 교수님을 구할 수가 없어서 겨우 이제 증인으로 모신 분인데 이분이 지진 전문가인데, 이분도 그리고 밑에 강태석 교수라는 분도 한수원의 저 원전 관련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걸 확인을 했어요. 같은 규모라도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다양한 값이 올 수 있다. 아까 성문 교수님도 그런 취지로 설명을 하셨고요. 그리고 실제로 일본을 보면은 그래서 부지 반경 30km 이내에 무료 대상 다짐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규모 6.5의 0.2지가 아니고 0.46지에서 0.61지라는 값을 내진설계 지진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니가타 지진이라고 있었는데 그때 규모 6.8의 지진에 불과했지만 6.69지, 0.69지라는 굉장히 큰 값이 지정이 되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후쿠시마 지진을 보겠습니다. 보면 동일본 대지진 때 규모 9.0이었거든요, 이때. 그런데 지진이 발생한 지점은 후쿠시마 앞바다 180km였어요. 그리고 지진 발생 깊이는 24km였어요. 그러니까 180km나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에 온 지진값은 0.56G밖에 안 됐어요. 네? 9.0이지만. 그런데 밑에 보시면 니가타에 있는 가시와사키 가리와 원전에서는 규모 6.8에 여기 규모 9.0보다 훨씬 적은 값이잖아요, 지진이. 근데도 규모 1.0이 늘어날 때마다 이제 지진의 에너지 값은 32배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게 그 6.8에 불과하지만 0.69G라는 값이 측정이 되어서 규모와 최대지방 가속도의 내진설계 기준에 대해서 정부가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우리 인사만 하신 분도 설명하셨지만 원전의 설비가 굉장히 많고 전기 같은 경우에도 케이블이 신고리 3, 4억에는 무려 7,300km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그러니까 원자력에서는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경락건물이 얼마나 튼튼한데 지진 갖고 안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되게 무식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원자로의 안전은 경락건물만 지켜진다고 되는 게 아니고 경락건물만 해도 수많은 관통배관이 있고 냉각이 안 되면 이제 후쿠시마처럼 멜트다운으로 되어지는데 제어와 전기와 전자와 배관 이런 것들이 지진으로 끊어지면 사고는 언제든지 크게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느냐 충분하지 않다. 그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간단히만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가 법이 제일 중요한데 지진 관련해서도 그냥 안전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원자력 안전법에 원전은 위치나 구조와 설비가 어쨌든 안전해야 되고 특히 위치가 바로 지진과 관련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규정을 내려가면은 그 규칙에 보면은 원자로 시설은 그 원전은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인정돼야 되는 곳에 설치해야 된다고 규정이 있고, 이 지진이 그러면 우리가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걸 어떻게 판단하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한 규정들이 있고 아주 좀 웃기게도 우리나라의 원전 관련 규정은 마지막은 다 미국 규정이에요. 아니면 캐나다 규정.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미국의 원전을 대부분 수입했고 일부는 캐나다에서 수입했어요. 그러니까 뭐 월성 1, 2, 3, 4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 원전을 수출하는 나라의 규정을 다 들여와서 이게 참고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나라 규정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미국 규정이 바로 우리나라 규정의 일부고 직접적인 규범령을 가지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너무 어려워하고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송하면서 엄청 공부를 많이 했고 영어 포탈에서 번역을 해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고 아까 얘기하셨고 그래서 지진제점은 요것까지인데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고리 오르코기를 지을 때 별도로 지진 부분을 새로 다 작성한 게 아니고 신고리 1호기의 보고서 부분을 거의 그대로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굉장히 부실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새로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지 않았고 첫 번째 쟁점으로 부지 반경 8km 이내에서 단순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요. 관련 변명을 너무 많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왜 다 써놨냐면은 오늘 너무 짧은 시간이고 다 못하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 특히 여기 전문가분들 많이 와 계시는데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법적인 거는 규정을 좀 찾으려면 좀 재미없는 일일 수 있어서 제가 서비스 차원에서 열심히 적어놨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강회칙 가가지고 일강이 문제가 됐지만 저는 바로 알았어요. 일간 당층이 있어서 일강이 지명이라는 거 저는 알았는데 어쨌든 일간 당층이 바닥까지 연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원전에서 고려하는 지진이라는 거는 육지강이 아니고 당연히 바다도 포함이죠. 왜냐하면 후쿠시마도 아까 180km 바다에서 난 지진이 쓰나미를 일으키고 지진이 직접 위험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일간단층은 지금 신고리 원폭이 부지에서 한 5km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간단층은 굉장히 중요한 단층이고 아까 우리 손문 교수님께서 지표 운동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지표 단층은 쉽게 얘기해서 땅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속에서 지진이 났는데 지진의 힘이 너무 커서 계속 전달이 돼서 땅의 표면까지도 갈라놓는 그러면 어떻게 됐어? 원전이 있는데 밑에 땅이 쫙 빨라져요. 그러면 툭 떨어질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잘 조사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굳이 반경 8km 있는 일반 단지 길이는 한 15km 되는데 그 중에서 굳이 반경 8km 있는 일반 단지 길이가 10km 정도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조사를 많이 했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사 내용을 보시면 트렌치 조사를 2곳 했고 ESR 연대 측정은 3군데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손 교수님 바로 알아들으실 텐데 아니 이 트렌치 조사를 왜 2곳밖에 안 했지?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트렌치 조사는 그냥 쉽게 해서 불도저 같은 걸로 땅 한 3m 파고는 굉장히 얕은 조사거든요. 이거를 2군데밖에 안 했다. 이게 얼마나 부실한 조사인지 보면 이희석 교수가 금암 단층이라는 데 조사한 사례를 보면은 12km 구간에 50개의 ESR 연대 측정을 했고 이제 아까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일반 단층에 대해서 3군데밖에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금암 단층에 대해서 50개를 했는데 여기는 3군데밖에 안 했다. 너무 적네.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리고 이희석 교수가 그래서 증언을 뭐라고 했냐면 트렌치 조사가 5개면 너무 적다. 실제로는 3개 정도 했거든요. 3개, 5개 너무 적고 최소한 10개 정도는 해야 되는데 조사가 너무 부족하니까 일반 단층이 실제로 위험한지 아닌지 정확하게 판단하기에 너무 부족하고 이거는 그냥 잘못한 게 아니고 정확히는 규정 위반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블록 A라는 미국 규정에 의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사가 부실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 원전 부지 반경에서 8에서 40km 구간도 위법이 있는데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신고리 오르포기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잘 아시겠지만 고리원전은 1호기부터 신고리 6호기까지 직선거리 제가 재보니까 3.1km밖에 안 돼요. 3km 안에 원전 10개가 모여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의 쟁점들은 신고리 오르포기뿐만 아니고 고리 이상사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걸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건 법원이 인정 안 했지만 저는 위법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 A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활동성 단체를 말씀하셨지만
단순히 50만 년에 2번, 3만 5천 년에 한 번 있는 걸로 원전 내진 설계에 반영을 하는 게 아니고 다시 거리와 원전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고 이 단층의 길이가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이거를 다 확인해야 내진 설계에 반영이 되는데 그 기준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정을 해놓은 거고 이 PSAR이라는 거는 말이 어려운데 원전을 지을 때 쉽게 얘기하면 그 원전의 모든 안전성을 조사해서 보고한 보고서예요. 그래서 예비 안전성 분석 보고서라고 원전 건설할 때 가장 중요한 허가 심사 대상 서류고 이게 굉장히 많아요. 18장까지 있고 그 중에 원전 부지에 관한 것만 우리 공부를 다 했는데 부지에 관한 부분만 정확히 2369페이지예요. 이 보고서 중에서 원전 부지 지진 분야만. 그래서 2369페이지가 신고리 오류포기의 지진 관련 보고서인데 이걸 보고 이제 허가기관인 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여기다 원전 지어도 되겠어 안 지어도 되겠어 안전하지 않아 지진이 돼 안 돼 이거 판단하는 건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앞으로 피사라고 하면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건설허가 심사 서류인데 거기에 이걸 보고 이제 지어도 된다고 허가한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천 1단층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지만 수십 미터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리고 웅산 단층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단층의 연장 길이는 확인되지 않으나 수십 미터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 말이 모순되지 않아요? 단층 길이를 모른다면서 왜 수십 미터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이 말 자체는 굉장히 모순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부터 교수님께서 뭐 KA 이거 얘기 많이 하셨는데 이게 1000년이에요, 1000년. 그럼 50 곱하기 1000년이면 5만 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용어 설명을 아까 요거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제 얘기는 예비안에서 분석 보고서에서 단층에 대해서 조사를 하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뭐 길이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길이가 짧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원전 안전의 내진 설계 반영을 안 한 거예요. 이 단층들을 반영을 안 했는데 이게 문제다. 왜냐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냐? 제대로 조사를 해서 단층 길이를 확인하고 제대로 조사를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근데 다른 학자들 우리 송영 교수님도 계시지만 지진학자들은 반대되는 얘기를 그 전에 기존 연구에서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진아 교수 같은 분도 뭐라고 했냐면 상천 1단층 같은 경우는 활동성 단층에 해당이 된다고 했어요. 활동성 단층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원전의 내진 설계에 반영해야 되는 단층이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다른 논문에서. 근데 신고용 포기 지을 때 뭐라고 했어요? 활동성 단층이 아니라고. 여기 밑에 보시면 활동성 단층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말 잘 보세요. 부지 반경 40km 이내에 총 4기 단층이 16개인데 활동성 단층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게 지금 틀렸잖아요. 이번에 행안부 연구 연구 조사 결과에서 활동성 단층 최소한 5개 아까 MBC 보도한 한 개씩 보도하고 나왔잖아요. 틀린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틀린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틀렸다고 재판에서 정말 열심히 진짜 미친듯이 얘기했는데 판사가 무시를 안 받아들였는데 이번에 조사 결과에서 활동성 단층은 무려 5개나 나온 거예요. 그럼 판사가 책임질 거예요 우리나라? 네?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판사 앞으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좀 걸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정말 그럼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제가 기재상 다 되나? 아니 그래서 뭐 그거 법리적으로는 좀 이자료는 몰라도 사고가 안 나가지고 하여간에 아니 이거 오늘 다른 거 얘기 안 해도 이거만 보셔도 지금 우리 예비안에서 분석 보고서인데 신고리 오류포기 이거 보고 허가해준 거예요. 이거 활동성 단층 없다고 그래서 근데 5개가 나갔다니까요. 저 재판 줘가지고 너무 억울해요. 그리고 지질자원연구원 토막만돼서 보고서에도 명백히 뭐라고 돼 있냐면 활동성 단층이라는 판단은 안 했지만 활동성 단층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다 써놨어요. 왜냐하면
점수로 평가하면 그래요. 이 삼천 1단지가 2단층은 50만 년 이내에 2번 활동했고 길이가 6km, 7.2km 이건 아까 전에 브로이 요건에 의하면 다 활동 단층이거든요. 그리고 울산 단층, 원원하라 단층은 길이는 안 나오지만 이것도 활동한 7번, 6번 이렇게 활동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활동성 단층이 일단은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원전에 대한 지진조사라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돈도 많이 들고 시간을 걸리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활용을 하는데 그 실지조사도 하지만 문헌조사 무슨 얘기야? 문헌조사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손문 교수님 같은 분들이 또 서울광장청 이런 데서 연구한 연구 결과를 당연히 안전성 심사에 반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과거 역사 지진을 봐야 돼요. 근데 그것도 그냥 바라는 게 아니고 규정상 보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를 반영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특히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 진짜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진짜 얼마나 많이 했냐면 사실은 지진학과에서 강의 한번 들어본 적이 없지만 논문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정말 우리 가서 이렇게 초등학교 3년에 라면 끓이잖아요. 라면 끓이는 정도는 될 정도로 많이 봤는데 그 자료들이 너무 많은 자료들을 있는데 더군다나 심지어 가기부와 킨스라고 해서 한국 원자력안전기술원 이 원자력 기관에서 공동주관으로 무려 7년 동안 100억 원이나 투자한 그 프로젝트 보고서도 이 연구를 왜 한 거예요? 하나도 반영을 안 했어요. 신고를 건설 허가 심사 때 왜 반영을 안 했겠어요? 이거 반영하면 원자력 못 찍으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100억이나 들인 연구 결과를 하나도 반영을 안 했다니까요. 다 나와 있는데 이거 재판에서 다 주장했어요. 판사님이 안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제 해양활동성 시간이 너무 40개 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질 쓰나미가 중요하고 이런 거 이거 다 조사해야 되는데 이것도 제대로 안 했다. 원래는 40km 바다 쪽으로도 40km까지 해저 단층을 조사해야 되는데 울산 단층 연장 지역을 제외하고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까 이제 이따가 드리겠지만 울산 단층이 활성 단층이라고 손님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국내에서 한반도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지진이 학자들이 대체로 인정하는 게 기상청이 인정하는 게 1633년 인조때입니다. 인조때 울산 앞바다에서 규모 7.0 이거는 숫자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학자는 6.8이라고 하고 이러지만 이게 가장 큰 지진인데 그러면 아니 당연히 울산 앞바다에서 이렇게 큰 지진이 있었는데 울산 앞바다에 지금 시골이 오리가 있는 거잖아요. 울주군에 그러면 이 해양 쪽으로 현장 조사를 하고 더 문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40km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문제다. 그래서 왜 법에는 40km로 하라고 했는데 8km만 했냐 울산 쪽으로만 부산 쪽으로는 안 한 것 같고 왜 이게 비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언론 보도에 지금 이게 아까 울산 단층 여기가 울산 단층이고 이제 울산 단층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바다로 쭉 이어져요. 그리고 일반 단층도 바다로 쭉 이어지고 이런 식이죠. 그래서 바다도 40km까지는 현장 조사와 운영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서 규정을 위반했다. 그리고 이런 다른 연구 결과를 보면 그 양산단층이나 인간단층이 해저와 해선단층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해양과학기술원 연구 결과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울산 단층이 울산 앞바다 해역까지 연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보도도 있었고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더 문제는 스시마 고도 단층이에요. 그래서 이 스시마 고도 단층은 왜냐하면 320km까지도 이제 사실은 연구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스시마 고도 단층은 아예 조사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위법하다는 거고 자 이거는 더 사실은 충격적인 수인데 원전 신고를 오르고 부지 안에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단층으로 오신다는 파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보시면 동그란 점이 2개 보이시죠? 신고리 밑에가 5, 6호기 원자로예요. 5호기 원자로, 6호기 원자로고요. 바깥의 큰 원이 이 원자로에서 1km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조명이 그러니까
이게 원자로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원전 건물이 많은 거, 이게 원전 부지거든요. 부지. 이거 여기 원자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 바깥권이 1km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 A 빨간 점선이 뭐냐면 비약 1 추정 단층이에요. 뭔 소리냐면 단층 같은데 단층이라고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추정 단층이라고 부르는데 이 길이가 1.5km 이상이에요. 아 그러면 여기서 이게 1km니까 이거는 한 몇백 미터밖에 안 되잖아요. 네? 원자로 바로 옆에 단층이 있을 수도 있다고? 근데 여기 대해서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면서 분석 보고서는 제가 건설화가 서류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얘기하면서 분석 보고서 피사에 파생대가 있는데 신도 50m 이하에 땅 50m 이하에 폭은 30에서 45m고 길이는 1.5km 이상의 지질 구조선 또는 단층으로 판단되는 파세대가 원전의 부지를 지나고 있다라고 신고를 보기 예비 앉아서 분석 보고서 129페이지에서 132페이지 나와요. 그러면 이게 그러면 아까 이제 그 지질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블록 A라는 미국 규정이 다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 규정이라고 했잖아요. 그 방법에 의해서 이게 과연 몇 년 전에 형성이 된 거고 이게 몇 번 움직였는지 확인을 충분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위험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어쨌든 이 1.5km의 파세대라는 거는 지진이 아니면 이 파세대는 결국 땅이 이렇게 지질 운동을 일으켜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부서진 흔적들인데 이게 형성이 지진이 아닌 형성이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지하 50m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하 50m 이상은 파야 파세대를 만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파세대를 땅을 그 빚이라고 단층 빚을 꺼내가지고 이게 몇 년도에 움직인 건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땅을 몇 미터만 팠냐면요 1 내지 3m의 트렌치 조사만 한 거예요. 아 그러면 350m에 있다는데 3m만 파면 그거 가지고는 이게 단층인지 확인이 되겠어요?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죠. 진짜 어이가 없어요. 손흥 교수님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50m 지하에 있는데 3m 파가지고 확인이 됩니까? 아니 그래서 이호 교수님도 증언을 이분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조심하셔서 증언을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뭐 타령도 아니고 그냥 정말 순수한 학자세요. 그러니까 이분도 지진학자니까 한수원이나 이런 데 프로젝트도 앞으로도 받아야 되고 뭐 우리한테 유리한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근데도 이분이 뭐라고 증언하셨냐면 트렌치 조사 가지고는 단층이냐 아니냐 판단될 정도로 깊이 파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확인이 안 된 것이라고 법정에서 증언을 했어요. 그럼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판사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제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저는 살이 찐 거는 이 재판을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정말 수명이 단축됐어요. 수명이 트렌치 조사는 FC하고 결정한 건데 보시면 그 교조 같은 거를 파는 거 요렇게 사실 50m 있는 건 뭘 해야 돼? 시추공을 해. 시추공은 1km 타고 이런 거죠. 시공기 시추공 아시죠? 이렇게 사람 피부도 약간 이거 김영석 교수님이 이제 MBC 출연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면이 좋아가지고 가져왔는데 이런 조사 가지고 사실은 더 깊숙이 있는데 이거 갖고 조사가 되냐고요. 이거는 물론 신고를 옮겨보기 때가 아니고 이번에 손흥 교수님 하시는 거 지금 시추공 조사라는 거는 제 요점이 뭐냐면 비약 1 추정 단층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추공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석유 파듯이 이거 어느 회사 무주인이에서 저 어느 회사인지 모르는데 이거 저 인터넷에서 시추공 조사 그림 찾다가 캡처 찾아가지고 온 거고 굉장히 깊이 몇백 미터에서 최소한 1km까지 파보는 그런 조사를 해야 된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3m 가지고 조사한 걸로 50m에 존재하는 단층의 정체를 확인할 수 없고 3m 조사해놓고 이거는 괜찮다 신고를 오겠죠. 이건 너무나 나라의 운명을 건 잘못된 행동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정 위반했어요. 그리고 원전은 지진이 아니어도 이게 막 흔들리면
부지가 굉장히 안반이 튼튼한 곳에 지어야 되거든요. 안반이 이제 건전해야 되는데 관련 법령이 어렵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제가 시추공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추공 탐사를 해야 되는데 이때 시추공 간격을 어쨌든 3m로 해야 돼요. 딴 거 아실 필요 없고 3m짜리를 어떻게 하냐면 이 ASTM 규정이라는 게 결국 미국과 우리나라 규정에 일부러 적용이 되고 있는 건데 이 시추공의 간격을 어쨌든 3개를 3m로 파가지고 이 사이에 탄성파를 주고받으면서 이 밑에 있는 땅속의 상태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단한가 흙인가 이거 보는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3개의 시추공을 3m 간격으로 하는 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신고를 보기 때 어떻게 했냐면 규정을 어겼어요. 5m, 6m 간격 6호기는 7.5m 간격 시추공이.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조사 결과가 정확성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땅속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뭔가 아까 전에 홍문 교수님이 라이더 항공기 라이더 탐사 얘기했지만 어떤 식으로든 뭔가 과학적인 방법을 알아내야 되는데 이 3m라는 간격을 지켜야 되는데 7m를 했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믿을 수가 없고 중요한 거는 믿을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규정 위반이고 불법이에요. 이거 위반한 거예요. 이 안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우리 김성호 박사님이 전문 분야를 굉장히 잘 아실 것 같은데 안반이 취약하면은 지진 발생에 취약하고 원자력 건물이 굉장히 무거운데 부동심화의 위험이 있어요. 월성 1호기 같은 경우에 실제로 부동심화가 좀 되기도 했어요. 우리가 7개의 안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조사를 제대로 안 했고 좀 더 전문 분야인데 단층 기지라는 게 뭐냐면 어쨌든 지진이 일어났을 때 땅이 굉장히 엄청난 열과 압력으로 땅이 움직이는 거니까 이게 열이 나서 막 그을러지기도 하고 부스러기가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 그걸 빚이라고 하는데 그걸 꺼내가지고 이게 과연 몇 년, 만년 전인지 10만 년인지 100만 년 전인지 몇 억 년 전인지 이거를 측정하는 연대 측정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파악해야 이 지진이 언제 일어나는지를 판단해서 이걸 기준으로 내지 설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측정 방법을 완전히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신고리 오르코기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게 조금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어쨌든 뭔 방법을 주로 썼냐면 여기 보면 KAR 이게 뭐냐면 K가 우리 흔히하는 칼륨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쪽 사람들은 포타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하여튼 칼륨, 아르곤 이게 그리고 이거는 루비듐 스트론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세슘 스트론튬에서 이게 폐에 축적되는 방사성 물질이고 이게 이런 건데 어쨌든 이게 방사능이 칼륨이 아르곤으로 변환되면서 이 반감기를 이용해서 이게 언제 지진 활동이 있었는지 측정하는 방법인데 루비듐도 스트론튬으로 변환하는 그걸 가지고 얼마나 몇 개를 변환했는지 가지고 측정하는 방법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방법 가지고는 활동성 단층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것만 아시면 돼요. 반감기가 너무 길어가지고 얘 가지고는 안 되고 다른 방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이번에 했던 OSL법이라든지 ESR법이라든지 또는 탄소 14 방법이라든지 탄소 방법이 제일 좋은데 돈이 많이 든다고. 그래서 하여간 이거 가지고는 과학적으로 도저히 활동 단층을 알아낼 수 없는데 이거 가지고 조사해보서는 단층이 너무 옛날에 생긴 거라 괜찮다 이런 식의 논리라서 측정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시간이 오늘 30분밖에 없이 불쌍하게 강의하는 주제라서 제가 이거를 설명 못해서 안타까운데 이 분야에 굉장히 전문가이신 분이 바로 이건 교수님이었고 이건 교수님이 그날 그분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과학자로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다른 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만큼은 정말 잘못된 거라고 한 20번 정도 얘기하셨어요. 이거는 잘못된 측정 방법이에요. 상대방 변호사가 김현장이었습니다. 김현장에 정말 행정법원장인지 다 높으신 돈 많이 버시는 정강 법관들이 나오셔가지고 정말 집요하게 이 사람이 진술을 바꾸기를 기대하면서 끊임없이 여러 번을 아니지 않냐 정말
그런 질문을 할 때 더 목소리를 줄이더라고요. 조그맣게. 그래도 아니지 않아요? 이렇게. 약간 무서울 정도로 저렇게 10번을 아니라고 했는데 또 물어보지? 근데 그렇게 물어요. 아니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까지 이분이 양심을 지키면서 이거는 루비돈 스트른더법이나 포타시움 아로건법은 적합한 측정 방법이 아니라고 증언을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진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될 단층이 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려면 이 단층이 지진의 흔적이 5만 년 전에 있었는지 100만 년 전에 있었는지 이걸 확인하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얘가 몇 년 전에 움직였는지. 그 방법이 적법한 방법이었냐 적합한 방법이었냐 아니냐 이거를 물었는데 전문가 이분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건 규정 위반이에요. 딴 거 다 떠나서. 근데도 판사가 지금 한번 하실 때가 아닙니다. 회장님. 농담이에요. 근데 이게 저는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전문가 증인이 나와가지고 이 방법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증언을 마지막까지 했는데도 판사는 안 받아들였어요. 이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래서 방법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그냥 잘못한 게 아니고 불법 A라는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 지진을 또 반영해야 되거든요. 지진이라는 일이 지구 나이 45억 6,700만 년이잖아요. 지진이 언제 났는지 잘 모르지만 적어도 인류가 기록을 하기 시작한 역사에 나오는 지진은 꼭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지진 일어난 스케일이 몇백 년, 몇천 년, 몇만 년이니까 관측을 시작한 건 1976년, 5년 이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측을 못했지만 과거에 일어났던 지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규정상 역사적 기록을 고려해야 돼요. 역사적 기록에서 가장 큰 지진을 관련 법령에서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거를 신고리 오류국이 건설허가 심사에서 배제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기록이 명확하지 않다. 그냥 유감 지진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규모와 진도에 대해서 진도라는 거는 지금도 일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유감 지진이 불가한 게 아니고 사실 유감 지진이 중요한 진도의 측정 방법인데 이거를 무시하고 그러면서 역사 지진을 배제했는데 이게 위법이라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기상청은 일을 열심히 했어요. 제가 보기에 2012년도에 우리나라가 참 기록을 잘하는 나라잖아요. 조선왕조 실력도 없고 세계적으로 기록을 잘하는 꼼꼼한 나라인데 이렇게 많은 기록들을 삼국사기나 고려사, 조선왕조 실력 그리고 심지어 제가 보니까 안동에 있는 양반들이 할 일이 없었는지 지진에 관련해서 굉장히 기록을 많이 했어요. 저 경북 연구 출신입니다. 근데 진짜 지진 기록 많이 했는데 이 기록을 다 해가지고 서기 2년부터 1904년까지 한반도 역사 기록, 지진 기록을 집대성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역사 기록이죠. 근데 이거를 하나도 반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상청장이 뭐라고 했냐면 한반도에서 앞으로 발생할 지진의 위험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 한반도 역사 지진 기록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썼는데 가장 중요한 게 활용될 분야가 뭐예요? 원전 내진 설계 아니에요. 근데 반영 안 했다니까요. 그럼 뭐 하려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 이 책이 이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그 역사지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역사지는 그 표로 표시한 건데 이 중에서 별표 있죠, 별표. 아까 우리 여기 그 지속가능 발전 협의 회장님이 말씀하신 삼척 지진 이거예요, 별표. 여기 울산 앞바다, 네? 여기 경주 지진. 이 서울도 안전하지 않아요, 서울? 네? 이런 거 왜 반영을 안 하냐고요. 그런데 규정상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게 지금 그 동일한 지체 구조라고 하는데 여기 안에서 발생한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은 원전 부지 안에 일어난 것으로 보고 내진 설계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걸 위반한 거예요. 이 얘기하려고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진도 8에서 9 사이의 역사 지진 목록이 이런데요.
그리고 진도 5 이상의 지진은 무려 440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1643년도에 울산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기상청 규모 7.0으로 본다고 지진이 있었고 그 바로 앞에 시골에 5, 6호기, 3, 4호기 있는 거죠. 경주가 가장 지진으로서는 위험해요. 제가 봤을 때 역차 지진이 봤을 때 그래요. 그래서 규모 6.0에서 6.9 사이에 이르는 지진이 삼국 4기에만 10번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피해가 컸던, 국내에서 가장 피해가 컸던 지진을 옛날에는 한 4분만 받아가지고 한 군데 안 살잖아요. 백화점 같이. 초가집 짓고 여러 군데 흩어져 사는데 그때 1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779년도 신라 해공왕 시절에. 그래서 한반도 역사 지진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위법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브로게이가 우리나라 규정의 일부인데 우리나라 규정상 이렇게 동일한 지체 구조라고 하는데 경상 분지 안에서 발생한 가장 규모가 컸던 지진은 울산 지진, 규모 7,000명의 지진이지만 이게 원전 부지 안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관련 구성상 이 경우에 원전 부지 안에서 발생한 것으로 가정해서 내진 설계를 하라는 것이 현재 규정이고 아까 규모 7.0의 지진에 올 수 있는 최대 지방 가속도 값은 제가 0.83G 이상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1.56G 값이라고 했는데 현재 신고리 오르포기의 내진 설계는 0.3G입니다. 그래서 0.3G로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0.83G 이상의 내진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이다. 이렇게 저희가 열심히 변론을 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저희가 재판에서 했던 내용들을 지금이라도 정부는 언제나 안전위원회는 한수원은 통렬히 받아들이고 내진 설계를 굉장히 강화해서 0.3이 아니라 0.5가 아니라 0.8G 이상의 돈을 들여서 사고하면 2,500조 손해가 난다는데 100조 쓸 수 있지 않아요? 그까짓 거? 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게 생겼는데 쓰라 이 얘기입니다. 안 되면 문 닫아야죠. 태양광, 풍력 가지고 되기 때문에 그래서 0.83G 이상이 돼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거 빨리 읽고도 좀 재밌는 얘기인데 어떡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거 부지 증폭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쉽게 말씀드려서 2016년도에 이제 경주 지진이 났는데 그게 가치사상 최대 지진이었고 5.8이었잖아요. 그때 저는 서울에서 지진 별로 못 느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규모가 작았던 포항 지진 때는 제가 이렇게 그날도 포항 지진 날 때 낮에 났어요. 그래서 제가 강원대학교 로스쿨에서 교수님들이 저보고 원전과 지진이라는 강의를 그때 해달라고 해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로스쿨 학생들 한 20-30명하고 교수 3명이 있었는데 강원대학교가 춘천에 있는데 그 건물 3층이었는데 지진으로 휘청거렸어요.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로. 저 그때 지진 처음 느꼈는데 너무 사람들이 진짜 소름이 다 끼친 거예요. 아니 지진이 하려고 강연하고 이 지진을 느끼다니 이게 무슨 개시냐? 정말 벌렁 떨었어요 우리가.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포항 지진 때 증폭 효과로 인해서 그 먼 강원도 춘천까지도 건물이 흔들렸다니까요. 휘청. 그래가지고 이게 왜 가능하냐면 지진의 지진파가 안 받을 때는 빨리 지나가요. 빨리 지나가면 그만큼 덜 힘이 들고 흔들림 없이 그냥 지나가고 마는데 이게 흙이거나 무르거나 퇴적층일 때는 거기를 안에서 받쳐가지고 이 지진파가 갇히면서 그만큼 여기를 흔들어놔요. 그래갖고 지진의 힘이 더 커지는데 실제로 이 멕시코 지진이 일어났을 때 지진이 발생한 지점에서 무려 400km 떨어진 멕시코 시티에서 훨씬 지진의 피해가 컸어요. 거의 10,000명 가까이 죽고 그리고 이 멕시코는요 신기하게요 같은 날짜에 큰 규모의 지진이 몇 년의 간격을 두고 그 날짜가 며칠이었더라. 3번인가 났어요. 그것도 이상하죠. 근데 그거는 그렇다 치고 중요한 거는 이유가 뭐냐면 멕시코시티가 원래 호수였던 곳에 세워져가지고 호수는 퇴적층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지 증폭효과 때문에 이렇게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게 85년도하고 2017년도가 같은 날짜예요. 같은 날짜. 7월 며칠이에요? 15일. 그래가지고 아까 우리 교수님, 우리 그 손목 교수님 양산 단층에서 양산에서 굉장히 좀 규모 6점 아까 큰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는 단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2017년도에 최재순 교수님이라는 분이 팀이 만약에 경남 양산에서 규모 6.5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 액상화 현상, 액상화는 뭔 말이냐면요, 모래가 지진이 나서 흙이 물처럼 움직이는, 흙이 액체처럼 행동해서 건물이 흔들리는 현상인데 이게 양산에서 지진이 났는데 액상화 현상이 일어났을 때 서울이나 인천 송도 여기도 영광이 저도 매립했거든요. 여기 뭐 시하고 새만금 이런 데에 굉장히 큰 피해가 올 수 있다라고 시뮬레이션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해운대를 보면 국내에서 가장 높은 건물 중에 그 LCT가 제가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보니까 LCT 그냥 빌딩이 있고 LCT 아파트가 두 개가 있더라고요. 국내에서 아파트 중에 가장 높은 아파트가 LCT 옆에 있는 LCT L샵인가 아파트 85층짜리 두 개가 제일 높고 LCT가 롯데 제1롯데월드보다 두 번째로 높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사실은 다 바닷가가 퇴적층이거든요. 그런데다가 무슨 겁도 없이 그렇게 높은 건물을 지었나. 물론 내진 설계 했다고 하실 텐데 거기가 더군다나 해운대는 고리원전에서 불과 21km잖아요. 21km의 의미는 원전에서 30km, 아까 서면 얘기하셨는데 저도 부산을 잘 아는데 서면이 번화가잖아요. 서면까지 30km라는 거는 체르노빌이 지금 올해가 37주년인데 37년이 지났어도 원전 반경 30km는 체르노빌 같은 사고가 나면 모든 사람이 거기 살 수가 없고 그 안에 모든 자선은 휴지가 됩니다. 사람은 방사능 피폭을 해서라도 달아날 수 있지만 자기의 모든 재산은 땅은 후쿠시마 근처의 땅은 누가 사겠어요. 사실 제일 반대해야 될 분들이 이걸 잘 현실을 모르지 않나 그 걱정입니다. 왜 거기 막 그렇게 높은 건물도 많이 지어가지고 저도 해운대 좋아하는데 중요한 거는 신고를 오르폭이 지을 때 이런 학자들은 부지 증폭 효과를 걱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뮬레이션까지 하면서 근데 신고를 오르폭이 지을 때 이런 부지 증폭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어요. 쉽게 얘기해서 부지 증폭 효과 때문에 원전의 지진 위험이 피해가 훨씬 커질 수 있는 거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 왜 이런 식으로 하냐? 이걸 다 반영하고 다 고려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공사기간도 길어지고 심지어 원전을 아까 비약 1단층 같은 경우는 그걸 제대로 조사하면 여기 원전을 못 지을 수도 있잖아요. 신고 의료보기뿐만 아니고 신고리 3, 4억이나 고리 2억도 다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제대로 조사를 한 게 아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배제하는 게 문제다. 자, 길었는데요. 제가 오늘 한 말이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졌으면 좋겠고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울산 우리 오늘 울산에서 신부님 오셨는데 울산분들 한분인데 우리 천덕선생님 오셨는데 바로 여러분들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위험에 대해서 널리 알려주고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